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날이 좀 포근하면 금세 미세먼지가 가득해집니다. 대구시가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작했어요.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들어가고 내년 3월까지 한층 더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칩니다. 그동안 대구에서는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또 저공해 장치를 집중 지원했는데요. 2019년에 5등급 차량이 9만 9천여 대였는데 올해 3만 4천여 대로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이 제비산먼지를 줄이는 분진 흡입 차량 100여 대를 운행하고 있고, 또 생활 공간을 찾아가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숨 서비스도 해서 시민들 반응이 아주 좋아요. 환경부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대구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시간, 공간적인 특성을 분석한 연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원하는데요. 오늘 시사 초점에서 세부적인 내용 짚어볼게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2월 1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낮부터 밤 사이에는 경북 북서 내륙에 1cm 또는 1mm 미만의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 살펴보면 안동 지역 영하 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6도 예상돼 어제와 비슷한 기온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큰 추위 걱정은 없겠고요. 찬 공기의 영향으로 14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안동시가 결식 우려아동 급식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종이식품권 지원 대신 전자카드를 본격 도입합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약 및 미취약 아동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아동급식 지원 금액은 1인 1식 7,000원으로 농촌사랑 상품권으로 지원되고 있었고요. 이번 겨울방학 급식부터 전자카드로 지원됩니다. 기존의 종이식품권은 매 분기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야 하고 분실과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사용에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요. 새로 도입되는 경북 참사랑 카드는 기존 종이식품권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카드 한 장으로 이용 아동이 편리하게 급식을 제공받게 됩니다. 참사랑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로 제작돼서 BC카드 가맹점이면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하고요. 유흥업종 같은 아동급식과 관련이 없는 곳은 시스템을 통해 사용이 차단됩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하늘에 구름 많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후에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고요. 동해 남부 북쪽 바다에는 현재 풍랑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해상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슈퍼마켓도 조만간 온라인으로 장보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포항 남구 대도동 일원에 전국 1호 중소유통 풀필먼트 포항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풀필먼트 구축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급속히 전환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자체적인 배송 물류 기반 구축이 어려운 동네 슈퍼마켓과 같은 중소유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역 기반 중소 소매 유통사의 강점을 살려서 물류센터와 점포, 소비자를 연계하는 온라인 유통 물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센터를 통해 동네 슈퍼마켓은 상품 주문과 판매, 배송 등을 온라인 기반으로 할 수 있게 됐고요. 소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동네 슈퍼마켓의 상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문과 결제,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중심의 유통 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유통은 자체적인 디지털 전환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풀필먼트 센터를 통해 온라인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6도, 습도는 7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풍이 불면서 1에서 2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고등학교 해양레저과 학생들이 수중 드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중 드론이란 수중에서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려운 곳을 탐사하거나 촬영할 수 있는 드론으로 최근에는 잠수함 대체용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군산대학교 해양산업기술교육센터는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중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중 드론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8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학교와 저동해안에서 진행됐고요.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드론을 물속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고 그동안 그냥 지나치던 우리 동네 바다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울릉군 학생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월요일은 매일신문 차원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입니다. 네, 이 유가족 협의회가 지난 주말에 공식 출범했죠. 네, 맞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이제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진실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이 유가족 협의회 창립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 협의회는 희생자 97명의 유가족 17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이날 기자회견장은 분위기가 울음소리로 가득했는데 이 유가족들은 오열하면서 생전의 희생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죽음이었는지를 털어놨습니다. 네. 그 가운데 한 유가족이 실신해서 119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의 이야기는 뭐예요? 네, 협의회는 진실 규명을 위한 국가의 행정적인 역할 촉구를 기본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정쟁을 배제한 철저한 국정조사 그리고 성역 없는 수사 등 이제 모든 수단을 통한 이제 진실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참사 유가족을 위한 소통 공간 그리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 마련, 2차 가해에 대한 단호한 대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이 정부가 뭐 유가족들 연락처 예. 공유를 잘 안 한다, 네. 뭐 안 알려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종철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정부 여당에 이 계속해서 유가족들의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준다면서 이 유가족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해체를 했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제 유가족들이 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네. 발언에 분노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예, 권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썼는데요. 협의회가 이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가 이 글에 대해서 이 세월호 유가족들도 자식을 잃고 그 슬픔과 비통함 때문에 정부의 수많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네. 저희도 그건 마찬가지다라면서 이 책임자로서 어떤 정부의 진실한 사과 한마디만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공식 출범을 했다라고 네. 하니까 이제 일정들이 쭉 있겠네요. 네, 다음 일정은 오는 16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서 있는데 네.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시민추모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예, 임금 체불입니다. 네. 끊기질 않네요. 네. 어떤 얘기입니까 이번에는? 이번에는 건설 현장 얘기인데요. 네. 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청 공사를 맡고 있는 한 건설사가 원청으로부터 인건비와 공사 대금을 받고도 이를 이제 인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지금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네. 이 고통에 시달린 한 인부가 밀린 임금을 요구하면서 타워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기까지 했는데요. 이 전국 건설 노조 대경 건설 지부
지부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이 동구 신암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인부 A씨가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서 이 10월분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농성을 벌였습니다. 네. A씨는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을 하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원청의 약속을 받고 10시간 만에 다행히 내려왔는데요. 예. A씨는 하청업체인 이 B건설사가 원청인 화성산업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도 지불을 하지 않았다면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많은 거예요? 체불된 분이? 예, 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A씨를 비롯해서 모두 47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임금 규모는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네. 파악됩니다. B건설사가 대구 소재 소규모 업체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곳 건설사 한 직원에 따르면 현재 대표와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설노조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원청이 내려보낸 공사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이 B건설사가 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됐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서 11월도 또 일부 체불된 임금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B건설사가 원청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려는 과정에서 지금 노동자들만 희생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B건설사라는 곳이 임금 체불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 노조에 따르면 화성산업이 원청인데 이 시공하는 5곳에서 이 B건설사가 하청을 받아서 네. 공사 중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현장을 합하면 지금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130명까지 늘어나고 체불 금액도 5억 4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 원청에서는 뭐 어떤 얘기를 해요? 화성산업에서는? 예, 지금 화성산업은 지난달 18일자로 B건설사가 속한 모든 현장의 공사비와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화성산업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임금을 지급하고 향후 구상권 청구 또는 대위 변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지난달 20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을 했고 B건설사에게 체불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이 근로자 안정을 위해서 또 우선 또 다시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돈을 돌려받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B건설사에 대한 얘기는 왜 아무도 안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예. 일단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연락이 예.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매천시장 이전입니다. 예. 네. 지금 불 났고 원인 밝히고 이걸 네.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예.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안이 많은데요. 네. 이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일명 매천시장이라고 하죠. 네. 이 시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새롭게 짓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존 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보다 낫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요. 네. 대구 경북연구원이 이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서 연구진이 이 현재 부지에서는 좀 효율적인 물류 기반 조성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네. 현재의 재건축이 아닌 미래를 향한 지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매천시장은 확장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게 순환식 재건축이 아니고 경매동만 추가적으로 재건축하는 것인데다가 또 지난 10월에 불이 난 농산 AB동은 그대로 두는 그런 재건축 방식입니다. 오래된 그대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화제가 나니까 현재로서는 또 상황이 안 맞는 게 됐고요. 네네. 그래서 대경련은 현재의 사업이 이 매천시장 노후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 확장 재건축이라는 게 한계에 부딪혔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네. 현재 확장 재건축 사업이 2013년 농촌경제연구원이 제안한 미래 매천시장의 주요 필요시설 대부분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네. 현 입지에서는 복합물류 공간으로 이제 기능 확충을 위한 고품질 첨가물 거래동이나 집배송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위한 추가 부지 마련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난번에 불난 게 네. 아마 좀 주요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네요. 예, 좀 모양새가 그렇게 그러니까 됐는데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대경련이 현재 시설이 좀 오래되고 낡은 만큼 화재 같은 재난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전이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현재 매천시장 도매 상인은 대형 화재 때문에 시장 주차장 등에서 임시 점포에서 영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네. 있습니다만 서울 가락시장 예를 들면 재건축을 했는데 네네.
뭐 돈은 이제 예상보다 많이 예. 들었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도 순환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서울가락시장이 최초 계획 대비 총 사업비가 5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대경련은 기존 확장 재건축 사업을 완전히 좀 없던 일로 하기보다는 이전 신축이 좀 불가능해졌을 경우에 대한 그러니까 플랜 B로서의 가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전 적합 부지 확보의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는 현재 한국원가공학회 계약관리연구원에다가 매천시장 이전에 얼마나 돈이 드는지 이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법률사무소 사건 백서입니다. 네. 이거 지난 6월에 있었던 그 네. 안타까웠던 방화 사건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개요를 잠깐 짚어드리면 지난 6월 9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55분이었는데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건물 2층에서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방화범 1명을 포함해서 7명이 숨졌고요. 이 용의자는 재건축 투자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었죠. 네. 이 대구 변호사회가 지역 법조계 깊은 상처를 입힌 이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에 관한 사건 백서를 발간을 한 건데요. 이 변호사회는 이번 참사가 이 변호사 제도와 사법 제도를 부정하는 반문면적인 테러였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이 모든 게 아쉽고 후회스러운 대참사 이것이 백서를 요약하는 말입니다. 백서에 어떤 내용들을 담습니까? 예, 백서는 이 기본적으로 사건 개요, 그리고 대구 변호사회의 긴급 대응 체계, 그리고 사후 대처 진행 상황, 대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참고 자료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이 사건이 벌어지자 대구 변호사회가 사고 발생 2시간 이후인 오후 1시쯤에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서 대응 체계를 구축한 바 있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회가 먼저 희생자들이 안치된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의 합동분향소를 마련하고 또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해자 사망으로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대국민 성금을 모금하기도 했고 대구시청이나 수성구청, 법무부, 대구지검 등과 협조를 해서 이 범죄 피해자 구호금 마련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고인이 된 변호사가 진행하던 네.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건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당시 사건 기록 대부분과 컴퓨터가 소실이 됐고 수입 내역을 확인해 줄 직원들도 모두 사망해서 사건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예. 대구 변호사회는 대구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의뢰인을 파악한 상태고 네. 자원봉사회원 55명에게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대구 경북 노동청에 또 협조를 얻어서 희생 직원 5명에 대한 산재 처리 절차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얼른 하나 볼까요? 네, 대구 정책연구원입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이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하는 재단법인 대구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를 이달 1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구시는 지난 10월 대구 경북 공동연구기관이던 대구 경북연구원을 경북이 승계하고 대구는 독자 연구기관을 설립하기로 이제 합의해서 의결까지 마쳤습니다. 이 사실상의 대경련이 분리되는 건데 각각 대구와 경북 맞춤형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차원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다양한 선사 유적으로 여러 관광 자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문을 연 달서 선사관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 선사시대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김현지 리포터가 취재했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방문한 달서 선사관은 한샘 청동공원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건물 총 2층 규모로 조성돼서 1층엔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이 있고 2층은 체험관과 각종 프로그램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네. 윤정숙 달서문화 해설사 그리고 공간 안내와 해설을 돕는 안내 로봇과 선사관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여기 1층은 어떤 공간인가요? 달서구에서 최초로 사람이 살았던 곳 설명을 해드리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기도 했고 죽음으로 갔을 때 청동 이시계 때
일상생활을 다 보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가운데에는 지금 크게 이렇게 뭐가 삥 둘러져 있는데 그죠. 저거는 어떤 건가요? 척축이라고 하거든요. 중간에 서 있는 게 입석이에요. 말 경계를 뜻해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가치가 있다고 해서 98년도에 사적 411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유적입니다. 클로이가 안내를 시작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관련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대구 2만 년을 끌어올린 유적 월성동 유적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는 보니까 체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체험들을 좀 만나볼 수 있나요? 여기는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면서 먹고 살 때 어떤 동물을 잡고 아니면 어떤 과일을 먹으면서 곡식을 어떻게 해서 갈아 먹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저쪽에 가면 아이들이 사냥하는 거, 그런 것도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갈판에서 이제 옛날에는 곡식이라든지 열매 같은 거를 도토리가 많이 있어요. 친구 한번 해볼래? 두 손으로. 짜자자자자자. 이러니까 이제 곡식 하나 이제 열매도 이제 먹으려면은 이렇게 힘들게 내가 노력을 해야지 먹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내로봇을 만나는 것도 신기하고도 재밌을 것 같고, 선사시대라는 상상만 하는 시대를 직접 뭔가 공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겠어요. 네, 일단 안내 로봇이 1층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안내를 시작하는데요. 전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해설해주고 한 해설이 끝나면 다음 목적지로 자동으로 이동해서 다음 해설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2층엔 방금 들으신 체험 외에도 직접 나무로 된 움막을 지어보는 체험이나 부서져 있는 토기를 복원하는 체험, 대형 화면에 나타나는 레머드와 소, 사슴을 돌과 창으로 명중하는 체험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이 가득합니다. 네. 선사관을 방문한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여기는 우리 손자가 여기 한 몇 번 오보니까 좋다고 해서 그냥 구경 한번 와봤어요. 어떤 거 싶어서. 애들 놀기는 괜찮은 것 같네요. 뭐 옛날 선서시대 저런 게 어린애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그 경험도 좋은 거 하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와봤어요. 누구랑 와봤어요? 엄마랑요. 뭐가 제일 재밌어서 할머니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이거는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게 재밌어서. 집 앞 동네에 그 선사관이 생겨서 아이랑 같이 방문해봤습니다. 아이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문화시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달서구가 좀 선사유적지가 막 발굴되고 유물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거 좀 알고 계셨나요? 네, 여기 이사 오기 전부터 인근 공원도 공원 이름이 뭐 선사공원 그리고 뭐 선돌공원이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그 선사유적이 있더라고요. 바로 인근에 공원으로 형성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알고 있었습니다. 교육 목적으로도 앞으로 동네 아이들이 많은데 체험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2006년이었던 걸로 알아요. 그죠? 월성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주 많은 구석기 유물이 나왔고, 그 후로 이제 대구 역사가 한 2만 년 됐다, 이런 것도 새로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달서구가 이 선사시대 관광지역으로 쭉쭉쭉쭉 발전하나 봐요. 네, 달서구가 선사시대를 주제로 관광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게 2017년 1월 선사유적 공원 입구에 원시인이 돌도끼로 내려치는 이 교통 안내판을 세운 겁니다. 네. 그 다음엔 대구 수목원 인근에 원시인이 누워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난 3월엔 달토기빵도 출시했는데요. 앞으로 달서구는 달서 선사관을 거점으로 인근의 여러 선사시대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관광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달서구청 문화관광과 성주영 선사문화팀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달서구는 예로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월배 주변으로 선사유적의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잊혀져가는 저희 소중한 선사유적들을 조금 기억하고 전시했으면 하는 공간이 좀 절실하게 필요해서 저희가 달서선사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달서구는 특히 대구 내에서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후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 철기 역사가 현대까지 이어져 있는 아주 특별하고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겨울방학을 맞아서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토기 접합, 토기 만들기, 유물 복원, 유물 발굴 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들을 위해서는 역사를 강의하고 유적지를 답사도 해보는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달서 선사관 방문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의 가치를 새롭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지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대기 오염과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준은 15마이크로그램이고요. 이걸 달성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구 지역의 초미세먼지 저감을 지원하는 여러 자료를 공개했는데 오늘 심은수 정책팀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2019년 12월에 출범한 환경부 소속기관입니다. 네. 저희 센터는 신속 정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는데 크게 하는 일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다양한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산정해서 국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통계를 생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배출량 통계를 토대로 해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 진단 연구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네. 대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어요. 네, 금년에는 저희 센터에서 세종이랑 대구 지역을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는데요. 네. 대구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나쁨 일수로 보는데 나쁨 일수를 초과하는 날이 최근 3년 평균 35일 정도 됐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8번째 정도로 많았고 네. 그 밖에도 이런 원인 분석 관련한 지원 필요성이나 지자체와 협업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구 안에서도 또 왜 지역별로 또 편차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좀 공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농도를 분석해 보니까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북쪽에 803, 남쪽에 비슬산 등이 위치해서 동서방향으로 분지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데 예. 그 대구 지역 내의 농도를 보면 동서방향 분지 지역 내에서 그 다른 지역보다 좀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지난 3년 동안 겨울철과 봄철에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분지 지역 내에 위치한 동구, 서부 이쪽 지역은 23에서 27 정도 범위에서 나타났는데 네. 이제 분지 바깥쪽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한 20에서 21 정도로 나타나서 분지 내에서 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요. 월별로 보면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인데 겨울철 및 봄철, 즉 11월에서 3월에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로 농도가 높게 나타났고 시간대별로는 오전이랑 야간에 높게 나타났는데 대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간은 이제 오전 10시, 가장 낮을 때는 오후 5시 전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일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날에는 대체로 평소보다 풍속이 약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람 안 불고 정체돼 있으면 미세먼지가 더 심하다. 오전 10시에 가장 심하다는 것도 또 놀랍네요. 네. 일평균 50 마이크로그램이면 이게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이런 거 발령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예보도 50을 초과하면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고요. 이 조치가 발령되게 되면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다 함께 참여해서 화력발전소 상암 제약이나 사업장 가동률 조정과 같이 사업장 의무 감축이라든지 5등급 자동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도로 물청소 강화와 같은
감축 조치들이 시행되게 됩니다. 네. 일단은 느낌인데 보면 맞는 게 오늘따라 목이 좀 칼칼하다. 이게 좀 장기침이 난다 싶어서 이렇게 찾아보면 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이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느낀다는 건데 목도 아프고 눈도 좀 침침하고 건강에 나쁘다는 걸 알고는 있거든요. 네. 네. 궁금합니다. 초미세먼지가 뭐 어떤 것들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 미세먼지 성분은 이제 발생 지역이나 계절, 기상 조건, 발생원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이런 인위적인 미세먼지들은 매연이나 배기가스, 날림먼지로 구성이 되고 성분적으로 보면 주로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탄소류, 검댕, 강물 이런 물질들로 구성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이 그 지역 초미세먼지를 시간, 공간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것도 있었고 또 배출 부문별로 뭐 따로 산정하고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저희 지역 맞춤형 원인 진단이 지역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이제 배출 저감 대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 내의 배출 부문별로 기여도를 산정해 보았는데요. 대기질 모델링을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초미세먼지 자체 배출 영향 중에 이동 오염원의 기여도가 31%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동 오염원이라고 하면 이제 화물차, 승용차 같은 그런 이제 도로 이동 오염원이 있고, 뭐 건설 장비나 철도 등과 같은 이런 비도로 이동 오염원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건설 공사장이나 이제 도로에서 다시 날리는 도로 재비산 먼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날린 먼지가 21%. 그리고 사업장 등 이런 제조업 연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기여도가 19% 순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 대구 지역도 산단이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대기 배출 사업장이 많이 있으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일단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대기 배출 사업장이 연간 대기 오염 물질 발생량에 따라서 이제 30톤 이상 배출하는 1종, 20톤에서 80톤 미만 배출할 경우 2종, 10톤에서 20톤 미만 배출하면 3종 사업장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네. 대구 지역의 경우 이제 10톤 이상을 배출하는 1에서 3종 대기 배출 사업장이 주로 이제 달성군이나 서구 같은 그런 서쪽 지역에 많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서방향 분지 지역 내에서 서쪽 지역의 비교적 농도가 높은 것이 이런 도시화된 지역 내에서 이런 교통량이 많은 영향도 있고 그것과 함께 이런 사업장 분포도 같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분지 지역 내에 이제 동쪽 지역의 경우에는 배출 시설 자체는 서쪽 지역만큼 많지는 않지만 이제 분지 내에서 남북으로 지형이 좀 협소해져서 대기 환경 용량이 좀 다소 작아서 이런 확산 등에 좀 불리한 조건이 있고 자체 배출원도 일부 있고 그거와 같이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서풍이 불기 때문에 그 서풍의 영향으로 이제 그 그 분지 내 동쪽 지역에서도 좀 비교적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 연구에서는 또 가축 사육이나 작물 재배 쪽도 살펴보신 걸로 알아요.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좀 대도시니까 그동안은 이런 거는 좀 관심을 덜 가졌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땠습니까? 네, 대구 지역의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농축산 분야의 배출로 인한 그 농도 기여도가 높진 않습니다. 농축산 분야의 암모니아 배출, 가축 사육이나 이런 암모니아 배출로 인한 기여도는 한 5% 정도고 작물 재배 후에 이제 농작물 소각으로 인한 그 배출량을 저희가 생물성 연소라고 하는데 그게 한 3% 정도로 그 다른 배출원에 비해 기여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지역별 그 대구 지역 내에서 좀 차별성 있게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진단을 해보았는데
그 암모니아 배출 관련한 가축 사육도 수는 달성군에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생물성 연소 관련해서는 이게 작물별 소각량이나 소각할 때 배출량 등을 고려할 때 복숭아나 이런 가실류 그리고 들깨 같은 특용작물의 재배 면적이 넓은 달성군 동부 수성구 중심으로 좀 계도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역별 초미세먼지를 자세하게 분석한 내용들은 전체적인 어떤 저감 사업 이런 거 할 때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을 할 텐데요. 대구시의 미세먼지 그 계절 관리에 반영이 됩니까? 네, 저희가 이 진단 결과를 대구시와 4월부터 협의체를 같이 구성해서 연구를 진행했었고 대구시에 10월부터 2차례에 걸쳐서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네. 그 대구시에서 이런 진단 결과를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이런 고농도 지역 관리 강화와 이런 지역 그 배출 특성을 고려해서 그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구시 세부 이행 계획을 11월 말에 수립하였습니다. 좀 세부적으로는 저희 진단 결과 중에 이제 미세먼지 좀 고농도로 나타난 서구나 동구 지역의 대기 배출 사업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추진하고 운행차 단속 강화 같은 경우도 저희 진단 결과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인 동구 서호동 주변의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또 이제 농지 면적이 넓어서 생물성 연소 가능성이 높은 그 동구 지역의 영농 폐기물 수거 시설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여러 부분을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이 환경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하는 게 2019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전국의 지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이러시는가 봐요. 올해 세종 대구라고 하시는 거 보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면 조금 좀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좀 나와요. 어떻습니까? 네, 환경부에서 2019년부터 이제 총 3차례 계절관리제를 시행했고 올해 이제 4번째 차례인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셔서 저감 조치도 잘 시행이 됐었고 국외 영향도 감소한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절관리제 기간에 소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살펴보면 그 평균 농도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고 좋은 일수가 늘고 나쁜 일수랑 고농도 일수는 감소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 전에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계절제 기간에 33 정도였는데 3차 지난해에는 23.3 정도로 개선이 되었고 나쁜 일수는 이제 시행 전에 35일 정도였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8일 정도로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또 내년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데 이번 계절제도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심은수 정책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11시 43분으로) 갑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얘기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 또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전혀 사퇴를 선언했어요.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해임 건의안 통과가 합의 파기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특위에서 사퇴를 하느냐 이 문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방침인데 아마 3가지 정도 국민의힘 입장에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특위위원 18명 중에 국민의힘 소속이 7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야권 의원들만 남는다 할지라도 특위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의 찬성이 많았는데 불참했을 때 여론의 역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불참하고 예산안만 참가한다. 이것도 좀 어색한 풍경이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고민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가 예산안 심사로 불똥이 튀는 모습이잖아요. 12월 15일까지는 네. 협상을 이어가자라고 했는데 그 전에 가능할까요?
네, 김진표 의장이 12월 15일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야 합의를 못하게 되면 정부가 낸 원안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수정안을 두고 표결을 하게 되는데 여야 합의 없으면 수정안은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부 원안은 부결시키고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임 건의안은 대통령이 수용을 하지 않되 예산 협상은 그대로 가는 그런 공산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면 그러면 이제 국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임 건의안과 달리 탄핵소추안의 경우는 강제력이 생기는 거죠. 일단은 장관이 직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예산안 처리가 15일로 다가와 있는데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굳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을까? 서두르지 않을 공산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탄핵소추안이 추진되지 않는 가운데서 12월 15일까지 예산안 협상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도 거기는 임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탄핵소추안 문제는 예산안 처리가 진행이 되고 나서 2라운드가 열리면서 이루어질 공산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화물연대가 이제 그 현업에 복귀하는 거죠. 파업을 처리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여론조사 일단 결과부터 좀 봐주시죠. 네, 오늘 이제 리얼미터 발표 여론조사에서는 좀 멈칫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요. 예. 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조사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ARS냐 전화면접이냐에 따라서 편차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편인데요. 네. ARS 조사를 보면 여론조사 공정이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1.5%, 부정평가 56.7%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7월 첫째 주 조사 이후에 5개월 만에 40% 선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거고요. 네. 다만 한국갤럽이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정도로 소폭 상승해서 33% 수준이 됐습니다. 대폭 상승이냐 소폭 상승이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지지층에서 이탈해 있었던 보수적인 시민들이 재규합된 것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여전히 부정평가가 높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조사에서는 매우 잘못한다가 51.8%로 반이 넘는다. 이 점은 아직까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화물연대 일단 현행 수준의 그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은 하기로 한 거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3년 연장을 정부에서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3년 연장도 접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안을 오히려 승계하다시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이 안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거기서 막히는 계류되는 상황도 가능하고요. 또 정부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상황도 가능한데, 3년 연장조차도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불투명한 상황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게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또 일몰제 폐지인데 이건 아예 수용도 안 됐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근데 한국갤럽에서 이번에 안전운임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조사도 실시가 됐거든요. 네. 네, 여기에 보면은 그 노조에서 요구를 했었던 적용 범위 확대, 지속 시행이 48%가 나왔고, 네. 현행 3년 연장, 애초에 정부안 26%가 나왔습니다. 사실 현 정부가 노동계 파업을 잘하고 있다, 대응을 잘하고 있다도 31%에 불과했고 잘못하고 있다 51%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시민 다수는 화물연대 파업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대응도 잘못됐다. 그리고 정부 요구안보다는 화물연대 요구안에 더 동의한다라는 조사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예. 물론 한 번의 조사로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파업이 끝났다고 해서 또는 정부의 강경 대응에 먹혔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끝낼 것인가, 이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잖아요. 네. 이거를 그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 정부에 이거 가지고 서한을 보냈단 말이죠.
네네. 이거는 뭐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됐어요? 네, 이 서한을 두고 정부는 의견 조회 수준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주요 내용을 보면 화물 기사의 결사 자유를 ILO가 강조하고 있고 네. 업무 복귀 명령이 결사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는 기존 입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제재 절차에 ILO가 착수를 한 건 아니지만 중대 사건으로 보고 개입에 들어간 것은 맞다. 네. 국제적 논란으로 비화가 된 것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LO가 어떤 판정을 하든 간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노동 관련 규범을 타 국가가 지키지 않는 것에 민감합니다. 통상 분야에서의 압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업무 개시 명령이 위헌이 아닌가 이 절차에 결국에 헌법재판소가 돌입을 하게 될 거거든요. 네. 만약에 나중에 위헌 판결이 나면 정부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 호감도 조사가 있었나 보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뭐 결과가 나왔다는데 한국갤럽이 했나 봅니다. 이거 좀 더 알아봐 주세요. 네, 8명 정치인 각각에 대해서 호감, 비호감을 응답자가 밝히는 방식인데요. 네. 호감도가 40%가 넘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 불신이 드러났습니다. 네. 다만 상대적으로는 1위 홍준표 대구시장이 호감 37%, 비호감 52%였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호감 33%대 비호감 52%, 오세훈 서울시장 31대 56, 이재명 민주당 대표 31대 59, 한동훈 법무부 장관 29대 53,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29대 56이었습니다. 안철수 의원 26대 63,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2대 66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도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 봅니다. 9월에도 했던 기억은 있는데 그 결과가 좀 달라진 인물들이 있겠어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호감도 1위는 지켰지만 3%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3개월간에 1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호감도가. 이태원 참사 여파로 하나는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새로운 희망인가 했을 때 한계가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상승한 사람은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3%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국민의힘 내 비운기의 선두다.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를 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존재감이 뚜렷하게 올라갔다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는 3%포인트 호감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진보 성향 응답자 중에 호감도가 63%에서 3개월 만에 53%로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 원인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낙연, 한동훈, 안철수, 이준석 등의 정치인들은 등락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들도 현 정국에서 딱히 대안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 현재 국면이 뭐 새로운 인물을 부르거나 혹은 정치에서 유권자들이 더 등을 돌리거나 이런 가능성을 또 다 같이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수도권 그리고 MZ세대 호응을 받는 대표가 나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청년세대 호감도 결과가 있으면 그것도 좀 봐주시죠. 네, 20대 호감도에서는 홍준표 42, 안철수 32, 유승민 27, 이준석 24, 오세훈 23, 이재명 21, 이낙연 20, 한동훈 16이었고요. 30대 호감도는 유승민 34, 홍준표 31, 이재명 30, 이낙연 26, 안철수 26, 오세훈 22, 이준석 22, 한동훈 18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대, 30대 호감도가 꼴찌 마지막이고요. 이준석 네.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오히려 청년 호감도가 많이 낮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호감, 비호감 둘 다 아닌 무응답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어서 인지도가 낮은 측면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그걸 감안하고라도 호감도가 20%가 안 되는 그런 20, 30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청년층에서 높지 않고 낮기 때문에 그대로 연계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민주당 정부 때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2030 여론이 좋지 않을 때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기는 높지 않았습니다. 네. 2030 세대의 특징이 일자리, 노동, 부동산 이런 주제에 관심이 높고 권력형 비리, 검찰 이런 문제는 흥미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검사라는 직업이나 이력을 갖고 현재로서는 좀 청년층의 흥미를 자아내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전체 여성에서 호감도가 15%가 나왔거든요. 네. 2030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간의 젠더 갈등 때문에 여성층이 일단 2030에서 대거 등을 돌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20대 호감도 24%라고 하는 것은 남성 호감도 딱히 못 받고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은 이제 그동안의 젠더 갈등이나 이전 대표가 했던 논의들이 비수도권, 블루칼라, 저소득층 이쪽 남성들에게 딱히 관심 사안이 될 수 있었던가 이 부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당대표 차출설도 솔솔 나왔었는데 또 뭐 아니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본인도 그러고. 네, 차출설은 일단 부정이 됐는데 네. 국민의힘이 뼈아픈 부분은 이제 막상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아직까지 MZ세대에서 소구력이 높은 인사는 아니었는데 어른들 관점에서 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건 정치권 전반이 다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기성세대들이 자기 스스로 그냥 20, 30대는 이런 거에 관심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20, 30대와 소통을 하면서 가닥을 잡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찰박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동대구로 범원의 거리에서 옛 MBC 내거리 방향으로 법원 횡단보도 20m 못 간 지점입니다. 4차로 쪽으로 승용차 간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어 성당로 성당 내거리에서 두류공원 내거리 방향으로 두류공원 내거리 200m 못 간 지점에 3차로 쪽으로도 버스와 소형 승용차 추돌 사고 있고요. 호국로는 상격대교에서 구구터널 방향으로 구구터널 안쪽입니다. 가장자리 차로 쪽으로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천호는 매천대교에서 매천초등학교 방향으로 매천 지하차도 끝지점입니다. 노면 보수 작업 이어집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대구 방향으로 달성 12km 지점에서 13km 지점까지 갓길 쪽으로 시설물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경산나들목 구간으로만 속도 조금 떨어집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방향과 춘천 방향으로 제속도 충분히 내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고용시장의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 모은 대구 일자리 포털 사이트 오늘부터 엽니다. 대구 중심의 채용 정보, 인재, 우수기업 정보, 교육 훈련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상담, 구인, 구직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무료로 지원한대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구 일자리 포털이 구인, 구직 연결하는데 좀 새로운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